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저는 지금 상황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부패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또 모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이 됐든 또 다른 것이 됐든 또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 손 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국민이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로비와 실패한 로비. 한 정부는 로비가 잘 통했던 정권, 또 다른 정부는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정권,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자리해 주십시오. 통일부 장관 나와주세요.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그 차이점이 뭐라고 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정부들이 그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통일정책을 수립해왔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강조하면서 통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통일 과정 및 통합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민관 협동으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포함해서 어쨌든 통일은 국민들과 함께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 정권의 어떤 성과에 급급한다든지 또 불투명하게 물밑으로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없고 남남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대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국민 공감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통해서 통일 문제를 공론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통일준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통일준비위원으로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문단 또 국회와의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그 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야, 진보, 보수애를 다 아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회에도 소위 진보적으로 그 이야기되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여야 그 정책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으로서도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통일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통일 문제에 대한 정보 공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보다 많은 정보를 물론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는 것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 중인 거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일부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 정보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질감이 생겼고, 특히 북한의 도발 등 그런 좀 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통일 비용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게 통일의 비용이 많이 들면 내가 뭔가를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일 비용, 분단 비용,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통일 비용은 사실 그 통일 과정과 또 통일됐을 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55조부터 수천억에 달하기까지 그 비용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부도 어떤 공식적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액수를 마련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 비용의 문제점을 좀 부각을 시키고, 또 특히 통일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단으로 인한 우리가 비용, 특히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손해, 이것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에 가져오는 이득이 통일 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대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젊은이들뿐만 아니죠. 국민들이 이 통일 비용 문제를 결국 경제 문제, 세금 문제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단 비용에 대한 이런 대조표를 좀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지, 정부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사실 통일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그런 통일의 이득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정부에서는 통일 비용과 또 분단 비용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대차대조표를 딱 만들기 어려운 것이, 지금 통일 비용은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차원의 접근이고, 분단 비용 문제는 우리가 분단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실제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대차대조표를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분단 비용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분단과 통일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거대한 인문학의 현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통일된 국가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남북한 주민들 간의 교류와 접촉, 즉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적 접근은 이 통일 문제를 앞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젊은 인문학자들이 통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민간 연구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그런 용이나 그런 또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북한 인권법 제정의 최적기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가 오히려 잘 풀리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고,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잘 풀리고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지금 북한 인권법 문제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내에서 그동안에 북한 인권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당이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 당을 제외한 지금의 야당들도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어땠었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북한 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통합안을 제출을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논의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인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장관님께서 국민들 앞에 왜 북한 인권법 제정이 시급한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 인권 상황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또 앞으로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그래서 행복한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그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북한 인권법 제정에서 뒤처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 의원들께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하루속히 인권법 제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국가의 기본 책무 중 하나는 국민보호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죠? 3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김정욱 선교사하고 그게 최근에 또 추가로 억류된 최춘규 씨, 김국기 씨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미 정부는 이제 북한에게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을 요구를 했고 또 외교 채널이라든지 유관기관에게 이들의 그런 인권 보호와 송환 석방에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래부터 이 처음부터 남북한 간의 공동 운영 체제로 돼 있었습니까? 예, 개성공단은 출발부터 사실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켜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정신에서 이 개성공단을 시작을 아니 정신 했습니다. 말고 실제로 시스템 처음부터 그렇죠. 실제로도 북한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위원회가 물론 북한 기구로 형식상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남쪽의 인사가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개성공단 관련한 여러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 법규들이 개성공단이 북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남북간이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과 관련돼서는 남북 간의 합의가 법규에 상당하는 그런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남북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통보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합의에 위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런 합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 합의에서 개성공단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고 특히 2013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이후에 저희가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고 그때도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임금 및 여러 제도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그리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 앞으로 합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은 어떻게 유도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기존의 합의에 따라서 이행되고 특히 공동의를 통해서 제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 북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선 공동의가 어려우면은 북한의 총국과 가일위원회 간의 임금 문제를 협의하도록 지금 계속 북한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이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일단 북한이 관리 총국 간의 협의에는 응했습니다. 물론 기본 입장만 얘기했지만 일단 협의에 응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지속 노력을 해서 북한이 협의를 통해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죠. 축구 등 비정치적인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추진 중인 사안이 있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관계는 민간 교류, 특히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남북 간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문화나 스포츠 교류, 이렇게 남북 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의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특히 남북한 모두 관심이 있고 상징성이 높은 축구 교류라든지 다양한 스포츠 교류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입니다. 지금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거나 접촉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당국 간의 구체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민간 차원에서의 접촉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당국 간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함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 축구 경기를 갖다 성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까? 지금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에서 개최될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북한을 통한 성화 봉송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남북 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조직이 위해서 백두산과 광주 무등산에서 동시 체화를 해서 합파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조직위를 통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한 번도 접촉을 안 했단 말입니까, 이 부분과? 요번에 지금 조 추천 관련해서 북한 대표단이 지난주에 방한을 했었고요. 광주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논의를 했지만 아직 큰 진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군사훈련 기간이죠. 예, 맞습니다. 그 기간 중에 북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추천 등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또 조직위와의 접촉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응원단이라든지 성화봉송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앞선 부산에서라든가 대구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조직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련 사항이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조직위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광주 유대회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지원 문제는 국제 관례나 과거 선례에 따라서 또 그거 역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오이사 조치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대화에 나와서 오이사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산가족 문제까지 오이사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 등 대화에 굉장히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라고 하는 우리 정치권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이사 조치는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해서 우리의 정말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은 그 후에도 이런 사건이 또 반복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북한의 어떤 도발이 반복된다면은 교류협력은 또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류협력을 원활히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진짜 잘 진행이 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서는 반드시 짚고 북한이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특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이 야당 시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북 특사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 한 번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여러 차례 당국 간 대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그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 지금 일체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는 지금 결국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이루어질까 하라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중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안이 정부의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재임 기간 동안. 지금 재임 중에. 대통령께서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분단 고통 해소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몇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형태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할 그런 계획이나 의지는 없습니까? 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여러 가지 신뢰를 쌓고 또 실무적인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북한의 대화 거부로 인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게 지금 대화에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논의가 된다면 그때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비공개 접촉을 안 하고 있죠? 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비공개 접촉을 해서라도 뭔가를 추진하려 하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뉘앙스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 모시겠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예, 지난 3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중국을 포함한 이 정상회의 조기 개최 합의를 했었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예, 가능한 한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삼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삼국 협력 체제를 복원시키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외교장관 회의도 기본적으로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나 이제 역시 아직까지도 이 일본과 중국과 양자 관계를 포함해서 아직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봐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의를 복원해서 이 체제는 결국 우리가 주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도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기를. 우리나라 의장국이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를 하고 이 삼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국익에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저희 주도로 외교장관 회의를 복원시킨 겁니다. 최근에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한중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계요? 저희가 꼭 어떤 평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과 이번에 방한했던 카터 국방장관 또 중국에서는 고인사들 모두 현재 양국 관계를 다 최상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긴밀한 관계를 꼭
한미와 한중을 꼭 제로성 관계로 볼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것을 조화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미중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가끔가다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전략적인 이해를 달리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국익에 입각해가지고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던데 어떻게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국익이 제일 중요하다. 또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고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니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미국은 지금까지 의회조사국의 그런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계 이후 가장 좋은 상태다, 최상의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 카터 국방장관도 방한 시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슈들을 한미 동맹의 약화로 보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시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역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일본을 두둔한 듯한 미국 관리들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그 발언을 했던 당사자들은 자기신들의 그 의도와 좀 다르게 보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미 국무부나 미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의 그런 그 성명이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한 그 미국적 입장은 변화가 없다. 또 한국이 취하고 있는 그런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그 미 국무부 대변인 논평을 보게 되면은 작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얘기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강한 입장 이런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도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강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또 이런데도 한중 관계 괜찮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 한중 관계는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좋은 관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상의 관계라고 이제 중국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드 문제든 아니면 여타 문제든지 간에 어떠한 그 시각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신뢰 관계에 입각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끔 다 대화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를 갖고 정치권에서 아마 오늘 또 여러분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교상 안보상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일단 외교안보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사드 문제든 여타 민감한 국가안보 문제든 저희 정부로서는 국익에 입각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로 도발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정부 조치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취하고 있는 그 대외 정책을 조용한 외교로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일본의 역사 도발 문제는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이미 벌써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사 의도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제 발언들이 나왔고요. 또 각국 의회에서의 결의안도 나왔고 또 최근에 미국 역사 단체들 역사학자들 19명이 공동으로 연설을 이제 발표도 하고 기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요한 외국 언론들이 거의 수없이 바로 어제 그제도 보도를 했고요.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제 양심스럽게 공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조용한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이웃 국가와 대립국만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현명한 일이냐?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또 슬기롭게 나갈 때는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이 바로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비록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경제 문제라든가 문화 문제라든가 또 북핵 문제와 같이 전략적인 이해를 같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조하고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세적으로 대미 로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런 대미 로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특히 물량 공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보다 한 34배 정도의 공공외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물량 외교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양심 있는 세력들을 설득하거나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마음을 사는 외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더 보완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양심 세력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그 올바른 역사인식이 일본에 대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공공외교에 우리 한국의 34배 예산을 편성하고 그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기업들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과 대책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런 공공외교 조직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년에 이제 공공외교 예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과 더불어서 조직을 더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대한 저희의 그 공공외교 정책을 더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갔을 때 감성 외교,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외교가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렇게 공공 외교를 확대할 그러한 방안, 필요한 예산과 조직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의 공공 외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재작년에 일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칭화대 연설에 제가 직접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또 이제 중국 CCTV와 인터뷰라든가 또 대통령의 자서전이 15만 부 이상 이제 팔렸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공공외교의 이제 성공사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대한 이런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을 더욱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구사를 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공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 원래 국제사회에서는 자기네 나라 말을 쓸 수 있는 정상과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외국을 몇 번 나가봤는데 과거에 아버지 시절부터 시작해서 또 본인이 퍼스트레이드 대행을 하면서 맺었던 친분 외교 그 부분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의 외교는 점점 이제 정상외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외교가 1년에 거의 3, 4개월씩 이제 이렇게 길어지는 정도의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 간의 그 신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번 중동 순방에서 보시듯이 어려운 수십억 불짜리 수주도 정상들의 결정에 따라서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또 손톱 밑가시 같은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야당 시절에 당시 대통령의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토광양회 즉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르는 외교 정책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외교 전략이 구상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신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은 마음을 사는 외교, 즉 신뢰 외교로 이직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차원을 넘어서 지역 외교, 또 글로벌 외교 이 모든 분야에 저희 내실을 쌓고 저희 국력에 걸맞는 그런 위상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뢰 외교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일본의 도발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 이것이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많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독도는 저희의 주권이 이제 확실하게 미치는 지역이고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서 저희의 영유권을 아주 분명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어떤 도발을 붙든 시비를 붙든 그것이 저희 독도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확고한 입장하에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왔고 또 앞으로도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채택된 국회에서 결의안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참여 결정 시기를 두고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느라고 적기를 놓쳤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IB는 저희 정부가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손상을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면서 또 이제 모든 이해관계 당사국들과 이런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가장 적기에 들어간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분 협상에도 저희 이러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놓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런 그 우방국들의 그런 어려운 입장도 감안하면서 상당히 그 좋은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결정을 늦춤으로써 우리가 거둔 실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지분 협상에 이제 전혀 영향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그 AIIB에 고위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그 초기 원 당사국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제가 최대한도로 누릴 수 있도록 외교 노력 또 우리 해당되는 그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유라시아 친선 특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이 유라시아 친선 특급 사업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7월경에 좀 대대적으로 이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한 4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정부가 추진한 유라시아 이니티브에 맞게끔 실질적인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과 또 문화계와 또 각계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 해당되는 그 통과국에 있는 나라들과도 실질적인 그 대화나 협의를 갖도록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육자회담, 과거와 다른 어떻게 상황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오랫동안 이제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런 그 좌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외한 그 나머지 5자 간에는 북핵 불행이라는 강한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제안한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탐색적인 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과의 그 탐색적 대화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입니까?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 1월 말 이후 2달 동안 집중적인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대화를 가능한 빨리 갖자는 현재 인식을 갖고 있고요. 현재 이제 그 당사국들 간에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진전이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탐색적 대화를 하자는 데 대해서 거의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모레 남미 순방길에 오르시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세월호 일주기도 있고 또 최근에 이렇게 소망스럽지 못한 사건들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꼭 지금 가야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콜롬비아는 저희의 이제 6.25 전쟁에 참여한 중남미의 가장 중요한 이제 우방국입니다. 금년에 이제 그 콜롬비아 대통령께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꼭 콜롬비아를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저희 가능한 날짜를 이제 다 검토해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원하는 뒤쪽의 날짜는 이제 가능하지 않고 앞쪽의 날짜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마침 국내에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면서 이제 아마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언제 잡혔던 것입니까? 하여튼 그것이 저희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다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이 경제 외교가 안보 외교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없다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묻겠습니다. FTA 등 경제 외교 성과 그동안에 어떠했습니까? 경제 외교는 이제 정상 외교만 예를 들더라도 지난 2년 동안에 한 500억 불 이상의 수주 외교를 지원했습니다. 또 방산 수주만 하더라도 70억 불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그 의료 보건 의료라든가 ICT라든가 여러 분야에서의 이런 수주 지원들이 많이 있고요. 어제 있었던 투르크메니스탄만 하더라도 최소 60억 불 이상의 그런 수주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상 외교나 또 외교부를 통한 이런 경제 외교가 이런 저희의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청년의 그 외국 진출에 나름대로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한중 FTA, 한 캐나다 FTA, 한 호주,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FTA가 추진이 됐었죠. 전 세계 시장의 73.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하자면 FTA에 관련한 관세에서의 이익이 미국과 FTA에서는 1조, EU 전체를 합해서 1조 5조라고 한다면 중국과는 6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이 FTA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결국 이제 대외지향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이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간에 이제 DDA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 FTA와 지역 FTA에 이제 많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5개의 FTA를 이제 저희가 추진함으로써 경제 영토의 73%,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영토를 가지게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 우루과이 라운드 때나 한미 FTA 때나 또는 한 칠레 FTA 때 상당하게 국민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큰 한중 FTA를 하면서 사실상 그런 일이 없이 국민적인 굉장히 합의와 동의를 받아가면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완 대책을 열심히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권 정책, 그리고 북핵 정책,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77 동맹 국가들까지도 우리나라의 의견에 많이 동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의 안보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주변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저희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지지를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수십 년 동안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취해온 아시안도 작년 12월 특별 정상회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평구, 또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를 다 지지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한국 정부의 이런 대외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공감대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왜 장수하는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관. 한때 어느 정권에서는 침공을 당하고서도 공격을 못하고 청와대 눈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격에 대한 반격을 지휘한 장성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불이익을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간첩 혐의가 있었던 사람이 데려다가 조사하고 정보사령관을 데려다 조사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 조사를 받은 것이 그게 정치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지휘관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13년도 4월 1일 국방부 첫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 적이 위협 및 도발 시 정치적 고려 없이 단호히 대응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 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현지 지휘관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했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대통령의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의 도발을 할 때에는 군이 군사적 판단에 따라서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라 하는 지침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군은 관련 계획을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고 또 주기적으로 연습 및 훈련을 함으로써 적이 도발을 억제하고 있고 또 유사시에는 단호하게 가차없이 단호해서 대응해서 다시는 도발을 할 의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를 군은 파부 침주 또 침과 대적의 용어를 들면서 각오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도 협상을 할 때 절대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특히 이제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이중성을 고려해서 군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도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안보 관련 한 고위 인사가 청와대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 장성들에게 적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북한이 당면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 없이 대응한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던 야당이 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5년 만에 마침내 인정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것이다.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 대표께서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LL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해 평화 협력지대는 서해 평화를 유지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LL. 그것은 NLL을 존중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NLL 포기가 아니다. 당연합니다. 아니 야당 대표께서 주장하신 이 서해 평화 협력지대가 NLL 포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제대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NLL을 존중 준수하는 입장에서 안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국방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NLL 사수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좀 선언을 하십시오. NLL은 지난 60년 넘게 서해 상에서의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남북이 다 인정하고 있는 선입니다.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NLL을 확고하게 사수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수의 대상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협상 타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은 한반도의 유동적인 안보 상황, 또 북한의 핵미사일의 심각한 위협,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러한 좋은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에서 핵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 국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된 결과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예. 그 북한의 내부 동향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북한은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핵을 보유하고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핵실험할 가능성? 북한은 추가로 핵실험할 가능성을 큰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 또는 첩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국내 성폭력 사례가 계속 발생해서 국민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방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최근에 저희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는 국내에 있는 모든 특히 이제 고급 장교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또 그런 의식의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가 있고 예방 시스템을 보완하는 문제,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와 같은 네 가지 관점으로 내용을 다듬어서 발표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유지를 할 것입니다. 네 가지 관점이 아니라 40가지 관점이라도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특별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방산 비리는 더 한심합니다. 이 방산 비리와의 전쟁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재 방산 비리,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은 대개 개인적인 일탈, 또 업체의 부당이득 추구, 그리고 우리 방사청을 포함한 군의 사업관리 부실, 크게 세 가지 유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 문제도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또 이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문제, 이런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매국적 행위이고 이적 행위라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산 비리에도 불구하고 방위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방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이익이나 이런 면에서는 큰 경제적으로는
메리트가 적은 것이지만은 국가 방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방산업체든 또 그 중소기업 방산업체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